컨티넨탈 하키리그 KHL에서는 현재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에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 간의 빅 매치가 있었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KHL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제40회 유한철배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대회에서 안양한라가 타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를 연파하고 대회 우승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49회 시작합니다. (249회로) 문을 연 비하인더넷입니다. 오늘 11월 18일 수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김찬 PD와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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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8일 오늘은 수요일에 모여 있고요. 이제 250회를 또 다음 해로 앞두고 있는 비하인더넷입니다. 오늘 댓글 소개부터 역시 들어가야 되는데 댓글이 오늘 2개밖에 없습니다. 금방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 댓글 2개 있습니다. 형노님이 11월 13일 금요일에 댓글을 주셨군요.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 우주로 나간 우주인입니다. NBA는 NHL과는 다르게 방송 중계권 소득이 더 높고 캐나다 팀이 하나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쉽게 진행을 했지만 NHL은 관중 소득이 의외로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7월 레이스를 도쿄올림픽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NBC가 북미 지역 아이스하키 중계권을 가지고 있어서 시즌은 확실하게 올림픽 전에 끝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조용한 11월입니다. 새롭게 반칙들을 소개하실 때는 심판의 핸드모션도 함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댓글을 또 한번 주신 형노님인데 지난주에 연습 기자님이 설명 주시다가 유리 가가린에 대해서 잠깐 좀 헷갈렸던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짚어주셨고 가가린 컵이라는 그 이름이 유리 가가린에서 나온 거죠. 예. 네. 그리고 내용 보니까 NHL 언제 끝날 거냐에 대한 시점도 이야기했는데 도쿄올림픽 중계권을 갖고 있는 NBC 방송사와도 연관이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도쿄올림픽이 2021년 7월 23일에 개막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말씀으로는 NHL 시즌이 끝나야 된다라는 거군요. 시즌 정상화도 그렇고 지금 뭐 늦어진 거라서 어쨌든 뭐 단축 시즌을 해서 시즌 정상화를 일단 하는 거를 주안점으로 잡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이야기가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NBC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중계권이랑 이제 NHL 중계권은 2020-21 시즌까지이기 때문에 딱 만료가 됩니다. 뭐 지금 뭐 재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많이 어마어마하게 막 진전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재계약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스포츠넷이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더 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고요. 어쨌든 미국 내 같은 경우에는 NBC가 가지고 있는 게 맞고 21 시즌 끝으로 이제 만료가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만료가 된 이후에 2021 시즌이 끝나야 이제 올림픽이 어쨌든 원래 일반 일정대로라면 이제 그게 안 물리고 딱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림인데 뭐 MBC가 생각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도쿄에서 하니까 시차가 많이 나니까 어차피 뭐 주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는 아무래도 미국 오전 시간대가 되겠죠. 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주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뭐 인력을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뭐 확실히 이제 안 겹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렇죠. 뭐 겹치면 또 IOC와의 계약 관계에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중계에 이제 배정된 인력 같은 경우를 뭐 하키 중계 어쨌든 배정이 돼 있는 인력도 뭐 올림픽 때문에는 이제 다 차출해서 넘어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인력을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아무래도 좀 안 겹치는 게 NBC 입장에서도 좀 편하겠죠. 네. 마지막에 주신 내용. 나중에 그 아이스하키 규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컨텐츠를 새로 업데이트할 때 모션도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박현찬 PD님 나중에 제작하실 때 참고 부탁드릴게요. 형노님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준님이 16일 월요일에 답변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주셨는데 지난주에 NHL 신생팀 시애틀 크라켄의 창단 준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시고 또 감사의 말씀 주셨네요. 또 댓글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댓글 이렇게 딱 2개고요. 다 받고 본 소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현숙 기자님 저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쎄요. NHL 소식이 딱히 없는데 예, 더군다나 밴쿠버 커넉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제가 봤을 때 없는 없습니다.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왜 오늘 밴쿠버 커넉스의 저지를 입고 나오신 건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52번 실제로는 이제 커넥스에 뛸 때는 25번을 달았는데 세르게이 시로코프 선수 저지거든요. 세르게이 시로코프. 예, 지금 이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 뛰고 있고 예. 그 쿠체로프의 움직이지 않는 그 무브, 그 기술 좀 이제 화제가 됐었던 그 기술에 어떻게 보면 좀 원조격인 선수입니다. 그 기술을 전수해줬던 선수고 득점 부분에서 참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인데 NHL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이제 그 득점력이 제대로 이제 발휘가 안 됐는데 어쨌든 요즘에 스파르타크가 잘하면서 시로코프 선수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처음에 이제 호흘라초프 선수랑 마트레이드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뛰는데 예, 뭐 그런 걸 기념을 하는 느낌으로 입고 와봤습니다. 세르게이 시로코프 선수가 현재 KHL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KHL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데 뭐 굳이 뭐 연관점을 찾자면 그렇게 뭐 억지로 그냥 그냥 억지고 그래도 입고 오셨으니까 예. 오늘 이렇게 다 한번 보여주시고 또 뭐 보니까 주장이더라고요. 예. 뭐 사실 이제 경력으로 주장할 경력이 됐기 때문에 86년생인가 그럴 텐데 나이가 적진 않아요. 네. 어쨌든 뭐 생각보다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잘해서 뭐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네. 세르게이 시로코프 선수의 저지를 입고 오늘 진행을 해보겠고요. 그 선수가 뛰고 있는 KHL 이야기를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다가올 250회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249회 오늘 첫 번째 소식 컨티넨탈 하키리그 KHL의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KHL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뛸 가능성이 대두됐다는 소식인데요. 아크바르스 카잔의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의 뉴스죠. 예. 자리포프 선수 아들인 아르투르 자리포프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아크바르스 팀이랑 2년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뛰고 있는 팀에 아들이 계약을 했다. 그렇습니다. 뭐 등떠 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약을 네.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원웨이 계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KHL에서만 뛰는 이제 원웨이 계약은 아니고요. VHL이랑 MHL까지 관여가 되는 VHL은 러시아 2부 리그고 MHL은 러시아 주니어 리그입니다. 네. 까지 관여가 되는 3웨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아르투르 자리포프 선수가 2002년 12월생 만 17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HL 계약까지 걸쳐 있는 거군요. 유스 팀에 네. 일단 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언더 16도 있고 뭐 거기가 유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언더 20를까지 관장을 하는 MHL 팀에 이르비스 카잔이라는 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3웨이 계약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아들 라인을 당장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아주 크지는 않아요. 아들이 당장 KHL 데뷔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죠. 없죠, 예. 사실상. 왜냐하면 이제 아크바르스 공격진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지간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크바르스. 뭐 좀 약한 팀 같은 경우에는 였다면은 뭐 한번 이벤트성으로 물론 뭐 이제 아크바르스도 시즌 끝날 무렵에 시즌 끝날 무렵에 별로 경기가 의미가 없어지면 예를 들면 조기 1등이 확정이 돼서 뭐 마지막 경기 정도 줘도 상관이 없는 이런 경기가 상황이 됐을 때 아니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뭐 당장은 이제 그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다니스 자리포프 아버지가 현재 39살이에요. 1981년생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좀 더 이제 경험을 쌓고 KHL에 데뷔할 무렵 생각해 본다면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가 좀 오래 잘 뛰어야겠고 훗날을 좀 기약해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맞는 그런 전망이 되겠군요. 빨라도 한 3년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3년 지난다고 해도 네. 장담은 못 하고요. 네. 일단은 어쨌든 조금 더 아버지가 뛰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르투르 자리포프 아들이 이번 주에 MHL 아크바르스 카잔 이제 계약 후에 데뷔전을 치렀다고요? 예, 이르비스 카잔 팀에서 데뷔전을 치렀고요. 16일 날 경기였습니다. 이틀 전이죠. 예. 아버지인 다리스 자니포프가
관중석에서 이렇게 아들 뛰는 것도 보고 있더라고요. 어. 예, 앉아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이놈 어떻게 뛰나 하고 뭐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잘했나요? 그 기록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흐뭇하게 보고 있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 아, 그렇군요. 어쨌든 데뷔전을 가졌다라는 네. 거고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당장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KHL에서 과연 자리포프 부자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느냐 또 상상해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은데 과거에 KHL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던 적이 있었나요? 예, 가장 최근에는 이제 플라토노프 부자가 같은 이제 라인으로 뛴 바가 있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예. 오. 데니스 플라토노프 선수랑 아들인 유리 플라토노프 선수가 있는데 36살, 18살이었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두 선수가. 근데 어쨌든 같이 뛰었는데 그 정규 시즌은 아니고요. 2018-19 시즌 프리시즌에서 첼리아비스크 시장컵에서 이 두 선수가 메탈루르크 소속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트락토르전에서 이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춰서 뛴 적이 있는데 그럼 뭐 자리포프 부자도 이제 판은 깔렸으니까 이제 언제가 될지는 좀 궁금하네요. 근데 자리포프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3년 더 해야 되는데 또 뭐 다축구 선수 하는 거 보면 3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만약에 진짜 기량까지 괜찮아서 KHL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으면은 뭐 아버지 등번이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25번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자리포프 저지 갖고 있으신 분들은 돈도 굽고 자리포프 그렇죠. 뭐 바꿀 라스트 필요가 네임만 써 없거든요. 있고요. 예. 원래 이제 또 겹치게 되면은 앞에 이제 퍼스트 네임을 앞 글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은퇴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자리포프는 한 사람만 남게 된다고 봤을 때 네.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루투르 자리포프 17살의 이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러시아 무대에서 활약을 펼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선수여서 예. 부담이 될 것도 같은데 그죠. 다니스 자리포프 선수 잠깐 소개를 드리면 뭐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뭐 러시아 국가대표로도 한 10년간 뛰면서 월드 챔피언십 우승도 3번이나 있었고요. KHL 원년 2008-2009 시즌 정규리그 MVP 그 당시에 아크바르스 카잔의 우승을 또 KHL 초대 챔피언을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예, KHL 레전드죠. 네. 이제 뭐 그때도 이제 모자킨 선수 언급 드릴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KHL에서 굉장히 잘했지만 NHL로 넘어가지 않은 선수들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 이제 요 나이 대 선수 중에 일부가 있는데 모자킨, 그다음에 자리포프, 마지막 코시아치킨 이렇게 3명 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더 있지만 이제 진짜 이제 메인으로 언급할 수 있는 선수들은 딱 생각나는 건 요 3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러시아계 레전드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러면 또 막 너무 대단 아버지를 두고 있으면은 아들도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긴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같은 팀에서 그러게요. 뭐 KHL 가가린컵 우승만 5번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5번 우승을 한 선수가 또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잘 KHL 에서?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네. 이제 워낙 이제 아크바르스 카잔이라는 팀이 강력한 팀이기도 했고 5번 우승은 진짜 지난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시즌에는 이제 플레이오프 도중 취소라서 아니죠. 그렇죠. 사실 우승 기회 시즌이긴 했는데 우승할 수 있었죠. 지난 6번째 시즌. 우승을 또 잠시 놓쳤는데 대단한 기록이고 좀 통산 기록만 봐도 뭐 포인트가 역대 3위. 그렇죠. 예. 1위가 모자킨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2위가 시파초프 3위가 이 자리포프입니다. 4위가 라듈로프 현재 댈러스에서 뛰고 있는. 그러니까 뭐 물론 올 시즌에는 뭐 부상도 있었고 좀 팀 합류가 늦어지면서 기량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이제 사실 나이가 네. 들어서 3, 4라인 이상 맞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어쨌든 좀 오래오래 잘 유지해서 그렇죠. 아들하고 함께 한 팀에서 이종의 미를 한번 거두는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좋은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예. 다니스 자리포프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루투르 자리포프가 아크바르스와의 계약하면서 아버지 아들 라인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오늘 첫 번째 KHL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KHL에 정말 주목받는 빅매치가 2경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올 시즌 현재 순위 기준으로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 간의 직접적인 맞대결, 양쪽 컨퍼런스에 한 경기씩 있었는데 오늘 좀 그 경기를 리뷰해 볼까 해요. 예.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월 17일 화요일 새벽이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16일 월요일 경기였습니다. 먼저 동부 컨퍼런스의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아크바르스 카잔 대 앞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가 카잔에서 아크바르스의 홈 경기로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게 정말 주목받는 경기였잖아요. 예. 뭐 사실 순위도 두 팀의 순위도 그랬고 이상하게 KHL은 또 월요일 날 빅매치를 좀 많이 잡는 주말에 안 하고 그런 꼭 경향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예. 뭐 일요일 좀 쉬고 네. 월요일은 또 빅매치 잡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날 근데 같은 날에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두 팀의 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경기가 같은 날에 있었고요. 예. 16일 어떻게 보면은 첫 타자였어요. 이제 주목되는 경기 중에 하릴라노프 디비전 최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었고 두 팀이 거의 뭐 승점 차이도 그렇게 크게 없는데 지금 갑자기 트락토르가 치고 나와서 약간은 두 팀의 경쟁이 약간은 조금은 탈색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트락토르가 두 게임을 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상위권 싸움은 아크바르스 앞토모빌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팀이 이제 직접적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예. 이 경기 대결 전까지 상황을 보니까 앞토모빌리스트가 로코모티프 야로슬랍을 서부 선두를 노리는 그 강팀을 두 번이나 다 잡고 4연승을 하면서 승점 1점 차까지 아크바르스에게 접근을 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경기 만약에 앞토모빌리스트가 정규승을 했다면 그렇죠. 이게 동부 선두가 바뀌는 그런 대결이었거든요. 예, 동부 선두도 그렇고 이제 디비전 선두까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스코어 3대0 아크바르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뭐 사실상 완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뭐 빌리아로프 선수가 못 나오긴 했는데 저쪽도 이제 레이데보른 선수, 아크바르스도 주전골린 레이데보른 선수가 나왔고 앞토모빌리스트는 코바르시 선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력은 거의 최상급으로 다져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빠진 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언급드릴 부분이 있는데 초반부터 참 거친 양상으로 많이 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서로 이제 페널티도 하고 신경전도 초반부터 참 많이 했었는데 1피리어드에 두 골을 딱 밀어넣은 아크바르스가 이제 분위기를 확실하게 탄 그런 장면이 있었고 3피리어드에서도 한 골을 더 보태면서 승리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크바르스 카잔의 미하일 글루호프 선수의 선제 결승골이 있었고 이후에 알렉산드르 부미스트로프 선수의 두 골이 더해지면서 3대0 아크바르스의 승리. 아크바르스가 동부 컨퍼런스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날 아크바르스의 승리로 끝난 이 경기 좀 어떤 점들에서 승부가 갈렸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 눈에 띄셨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골텐딩이랑 수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점 장면에서 이런 부분이 좀 돋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토밀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코바르시 선수가 좀 쉬운 리바운드 처리 실패하면서 리바운드 내줬는데 실점으로 연결된 부분이라든가 순간적으로 페이크에 딱 속으면서 레퍼라운드를 내주는 부분. 물론 이제 이 세 번째 골 장면은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에 속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속기 전에 트램킨 선수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1차적으로 좀 쉬운 페이크였는데 거기 속으면서 균형이 무너지면서 반대쪽 랩버라운드로 들어가는 찬스 같은 거 내주는 거는 썩 좋은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예. 그렇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레이데보른 선수는 경기 내내 그냥 뭐 착실하게 세이브를 쌓으면서 25세이브 셧아웃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골텐딩이 1차적으로 좀 차이가 났다. 이제 실수가 많이 겹친 부분은 앞토밀리스트 쪽이었고 그 다음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조밀조밀하게 실수가 참 많았던 게 결과적으로는 앞토밀리스트였습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트랑킨 선수의 장면도 그렇고 두 번째 파워플레이 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크린샷 타고 들어갔는데 뭐 슛블락 같은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제 또 해주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도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좀 수비 골텐딩 부분에 차이가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앞토모빌리스트의 야쿠프 코바르시 대 아크바르스의 아담 레이데보른의 골리 대결에서 결국은 레이데보른 선수가 좀 더 안정감을 보였다. 이 부분에 대한 승부처를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레이데보른 선수가 스웨덴 출신의 외국인 골리인데 사실 아크바르스가 최근 모습을 보면 팀으로 빌리알로프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10월 10일 이후에 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이데보른 선수가 최근에 이제 그 20살의 아미르 미프타우프 선수와 그렇죠.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형국이었는데 최근 4경기를 보면 레이데보른 선수가 다 나왔고 결과도 괜찮았고 좀 주전 경쟁에서 레이데보른 선수가 좀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네요. 예, 근데 사실 레이데버른 선수랑 미프타우프 선수를 는 경쟁 같은 느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부분도 있고 네.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부분, 작년 같은 부분에 이제 정규 시즌의 모습을 보면은 레이데버른 선수가 확실히 훨씬 이 선수도 주전을 맡길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빌레로프 선수가 어쨌든 코로나도 그랬고 이 선수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죠. 이제 그 부분도 그렇고 아직까지 라인업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당장은 레이데버른 선수라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미프타우프 선수랑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렇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빌렐로프와 레이데보른이 둘 다 코로나로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더 잘했는데 그 선수도 부상일 거예요 지금.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 그 두 선수 어린 자원으로 가다가 어쨌든 레이데버른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그래도 주전급의 골리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확실히 뭐 무너지든 제대로 가든 레이데버른 선수한테 맡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골텐딩의 차이를 짚어주셨고 그 외에 양 팀에서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파워플레이죠.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주된 차이가 났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크바라스가 3차례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고 앞토물리스트는 4차례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었거든요. 네. 근데 앞서 드렸듯이 아크바라스 같은 경우는 스크린 타는 깔끔한 파워플레이 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 페널티 같은 부분을 좀 응징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앞토물리스트는 4차례 파워플레이에서 뭐 그렇게 큰 기회 없이 그냥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추격을 하지 못했고 두 팀의 골리가 이번 경기에서 나란히 페널티를 한 차례 범했다는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제 뭐 퍽 처리를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딜레이 오브 더 게임 같은 네.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아크바라스는 기회를 살렸고 앞토블리스는 못 살렸다라고 이제 결과를 요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또 한 분이 빠진 이제 또 자원을 지금 또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파벨 다추크 선수가 지난 10월 18일부터 결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토모빌리스트의 최고 베테랑 공격수 42살 그렇죠. 근데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전까지 1라인 센터로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8일 경기 이후부터 앞토블리스트가 7경기를 했거든요. 파워플레이 골 5골 넣었습니다. 네. 괜찮아 보이죠. 딱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5골이 전부 디나모 리가 상대로만 나온 거예요. 리그 최하위 팀 디나모 리가 상대로만 파워플레이 골을 넣고 나머지 6경기에는 파워플레이 골이 없습니다. 6경기가 이제 디나모 리가랑 2경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나모 리가와 2경기에서 파워플레이 5골 몰아넣고 나머지 5경기에서는 파워플레이 골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보기 어려웠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앞토물리스트 올해 강점이라고 하면 진짜 이제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선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라인에서 득점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1라인이 올해 굉장히 좋았거든요. 다추크, 마케프, 골리셰프 요 세 선수의 1라인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합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파워플레이에서 제일 이 힘이 빠진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스탯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추크 선수가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는 건데 좀 복귀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게 센터 자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메이책, 홀런드, 그다음에 그 플랫 뭐 이런 선수도 있고 외국인 자원들이 그렇죠. 계속 있는데요. 다 센터 자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메이책 선수를 1라인 센터로 기용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썩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분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센터 자원을 돌리면서 다 1라인 조합을 확실하게 찾아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머리가 아프겠어요. 네. 빌 피터스 감독이요. 파벨 다추크 선수의 복귀가 좀 빨리 돼야 아토모빌리스트도 정상적인 1라인이 가동이 될 것 같군요.
자, 이 두 팀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동부 컨퍼런스 현재 순위를 보면 1위 아크바르스 카잔 27경기에 승점 40점이고요. 2위가 아반가르트 옴스크인데 아반가르트는 체르니쇼프 디비전 1위의 자격으로 현재 동부의 2위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를라모프 디비전에 속해 있는 트락토르 첼리아빈스크가 27경기에 승점 38점 동부 3위에 올라 있고 4위가 앞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 25경기에 승점 37점. 앞토모빌리스트가 4위긴 하지만 선두 아크바르스보다 2경기를 덜 했고요. 승점 3점이 뒤져 있으니까 앞토모빌리스트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가능성은 있는데 네. 사실 이 경기를 잡았으면은 거의 1위 확정이었죠. 네. 이제 승점을 밀리는 상황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설령 이제 밀린다는 상황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거의 뭐 1위였죠.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만 딱 빗대 봐도 이제 승점도 앞서는 데다가 2경기를 덜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진짜 뭐 거의 1위나 다름이 없는데 좀 많이 아깝게 됐고 지금 트락토르도 굉장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잡토리스트가 좋은 상황인데 좋지 않은 지금 요런 위쪽에 있는 팀들도 최근 되게 좋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크바르스가 최근 7경기 6승 1패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르 하버롭스크에게 1대7 대패를 당한 그렇죠. 충격 이후에 6승 1패로 완전히 이제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충격 요법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 좀 안 좋았거든요. 4승 8패. 예. 12경기 0시원찮다가 최근에는 좀 본래 모습을 찾은 것 같고. 그 경기 시간대가 좋아서 봤는데 크발탈로프 감독이 아주 대노라도 했나요? 그렇게 극대노라는 걸 진짜 아.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인상은 굉장히 험악한데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 내 감정 표현을 막 많이 하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막 드나록스 감독처럼 그냥 때때로 5분마다 표정 바뀌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경기는 진짜 7대1로 지는 경기에서 그렇게 화내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아크바르스가 뭐 그 충격요법이 통했는지 어쨌든 본 모습을 찾았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트락토르 첼리아빈스크가 동부 컨퍼런스 올 시즌 최고의 다크호스입니다. 최근 9경기 8승 1패 13경기를 확대해도 11승 2패 아크바르스, 메탈루르크, 요케리트까지 다 잡으면서 이번 주에 KHL 파워랭킹 1위로 올라선 팀이 트락토르 첼리아빈스크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지금 2위 아반가르트 옴스크보다 승점이 더 높고요. 이 동부 컨퍼런스의 상위권 지금 6위까지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까지 어떻게 될지. 확실히 수비랑 골텐딩이 잡히니까 트락토르가 경기력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확실한 1라인도 가지고 있고 이제 가티아툴린 감독이 수비 골텐딩 잡는데 거의 귀신 같은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대로 나오고 있고 지금 리그 실점이 3위입니다. 네. 1위가 로코모티프, 2위가 요케리트. 근데 요케리트가 19경기밖에 안 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상 리그 2위 네. 실점입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탄탄한 수비진이나 이제 골텐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승점을 쌓아가면서 이거 뭐 모르겠네요. 지금 뭐 당장 아크바르스랑 2점 차이밖에 나지가 않기 때문에 네. 경기 수도 똑같고요. 경기 수승은 훨씬 많고요. 언제든지 동부 컨퍼런스 선두를 노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뭐 트락토르뿐만 아니라 여러 팀들이 엉켜 있는데 흥미를 더해가고 있는 동부 컨퍼런스 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KHL 동부 컨퍼런스의 빅매치 먼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는 서부 컨퍼런스 같은 날에 펼쳐진 또 하나의 빅매치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와 함께 KHL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 동부 컨퍼런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부 컨퍼런스에 주목받았던 경기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체스카 모스크바 대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불의 대결이었는데 이 경기는 체스카의 홈인 모스크바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두 팀도 역시 같은 타라소프 디비전의 선두 경쟁을 하면서 서부 컨퍼런스의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 약간 좀 동부와 좀 비슷한 구도에서 만나게 된 상황이었어요. 뭐 거의 비슷하죠. 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로코가 이겨도 1위가 되지는 못했다는 점. 네. 이랑 비슷한 점을 보면은 두 팀이
사실상 디비전 컨퍼런스 2위급 팀이죠. 올해 로코모티프가 서부에서 지금 그렇죠. 스카보다 승점이 많습니다. 근데 보그로프 그것도 이제 디비전 선두인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3위 로코모티프보다 승점이 낮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네. 서부랑 이제 앞토물리스도 아방가르트보다 승점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비슷하면서 다른 그런 상황의 매치업이었어요. 네. 로코모티프가 체스카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4점이 뒤진 상황이었으니까 만약에 로코모티프가 이날 체스카를 잡았다면 사실상 거의 동급 위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였는데 그런데 결과는 여기도 선두인 체스카 모스크바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 1이었습니다. 그렇죠. 체스카는 참 많이 약해졌구나. 골텐딩 빠지고 수비도 중요한 자원 2명이나 빠지고 2명 넘게 빠지고 카프리조프 빠지고 이제 어떡하나 이랬는데 예전 체스카 같은 느낌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체스카스러운 경기로 로코모티프를 잡아내는 이제 서부의 두 번째 가는 강호를 잡아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경기였어요. 가장 체스카다운 경기를 했다는 평이신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수비력이죠. 이제 체스카 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탄탄한 수비력에서 나오는 그 힘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2시즌간 어떻게 보면은 로코모티프가 정말 좋은 자원들을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화력의 분산도 좀 올해는 잘 되고 있고요. 로코모티프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좀 주안점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경기 내내 로코모티프 슛 22개밖에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1피리어드 7개, 2피리어드 7개, 3피리어드 8개 이렇게 깔끔하게. 물론 체스카의 슈팅 수가 훨씬 더 적긴 했지만은 네. 이제 그 부분은 또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체스카스러운 경기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은 많은 슈팅 수가 필요 없다. 이제 너희도 수비력으로 우리들 수비력으로 너희도 봉쇄를 하면서 우리는 적은 슈팅에서도 차이를 만들어 나가면서 앞서 나간다. 이런 부분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역시 좀 강력한 수비가 돋보였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0분 동안에 상대에게 22개 유효 슈팅만 허용했을 정도로 아예 그냥 기회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그런 체스카의 수비력이 돋보였던 경기라는 말씀이신데 뭐 이러한 경기 운영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던 주요 선수들이 또 있잖아요. 역시 뭐 이 두 선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커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텔레긴 선수, 안드로노프 선수 요 두 선수인데 텔레긴과 안드로노프. 예. 평상시에 이현숙 기자님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체스카가 좀 매치업에서 이득을 가져가는데 진짜 핵심적인 선수가 요 두 선수거든요. 텔레긴, 안드로노프 요 두 선수인데 지난 시즌도 그렇고 최근에는 역시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부상이 정말 많았어요. 이 두 선수가. 그래도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이 라인업에 복귀를 해서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매치업에서 많은 이득을 줬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이라든가 역습적인 부분. 안드로프 선수는 페이스오프라든지 전반적인 기본적인 역량이 참 뛰어나고 활동량도 많은 선수고요. 그리고 올해도 안드로프 선수가 주장이죠. 그리고 텔레긴 선수는 역습 상황 이런 부분까지도 참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선수가 정말 빠른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서 수비적으로 한번 끊어낸 이후에 역습을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긴 선수는 이 경기에서도 역습 상황에서 페널티 샷을 하나 얻어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KHL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샷을 얻은 선수가 굳이 페널티 샷을 할 필요가 없어요. 페널티 샷을 얻고 나면은 다른 선수가 이제 그 페널티 샷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슬래피 셰프 선수가 결과적으로 놓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격에서의 기여 같은 부분도 있었고 수비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수양면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준 어떻게 보면 텔레긴 선수랑 안드로노프 선수 오랜만에 또 탑 팀을 상대로 참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텔레긴과 안드로노프 선수가 뭐 체커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 주요 선수들이 공격 자원들이 기회를 창출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양상이 60분이었던 것 같군요. 예, 뭐 또 기록 보면 재밌는 게 페테르손 선수한테 7개의 슛을 허용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슛 7개나 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선수에게 그러면은 15개밖에 허용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로코모티프의 강점은 결과적으로는
여러 라인에서 오는 힘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봉쇄를 했다. 그런데 페트르 선수에게 이렇게 슈팅을 허용한 부분은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좀 의도적으로 열어주면서 페트르션 옵션으로 강제를 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의 그러한 좀 수비적인 장면도 나왔기 때문에 또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원타이머를 읽을 수 있는 원타이머가 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샤르첸코프 선수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제한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체스카스러운 경기력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주축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트카초프, 란데르 이런 선수는 슈팅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줄 옵션은 주지만 확실하게 그 옵션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실점은 하진 큰 실점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제 나머지를 잘 틀어막는 또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그렇군요. 체스카 모스크바가 이 경기 직전의 경기들을 보니까 최근에 디나모 모스크바전, 스파르타크 모스크바전에서 두 경기 다 4실점을 하면서 연패를 당했었고요. 그 다음 경기였던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전도 이기긴 했지만 3실점. 조금은 수비에서 예전 같지 않은 결과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그래도 이후에 소치전 셧아웃에 이어서 이날 로코모티프전 1실점, 또 수비의 힘으로 이긴 경기라고 평을 해주셨고요. 혹시 체스카도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을 다시 발휘하면서 이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수비 먼저 짚어주셨고, 이 외에 또 한 가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수비 지역에서 결과적으로 뭐 수비력이랑은 아니지만 수비 선수들이 좀 득점 기여를 많이 중요할 때 해주면서 차이점을 만들어낸 부분도 체스카가 좋았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첫 경기 포문 열었던 선수들이 체스카 수비수들이었거든요. 1피리어드 4분의 달베크, 2피리어드 13분의 로빈슨, 요 두 선수가 다 득점을 외국인 성공하면서. 수비수들이 골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흐름을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요 두 선수는 KHL 많이 보신 분이라면은 체스카의 유니폼 입은 모습이 좀 많이 눈에 익은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체스카에서 꽤 오래 뛴 외국인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중요한 득점에 어쨌든 관여를 하면서 달베크 선수는 굉장히 깔끔한 어떻게 보면은 중거리 스크린샷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득점을 했고, 로빈 선수는 리바운드였나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두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흐름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서 경기가 뒤틀리기 시작을 했고요. 예. 반면 어떻게 보면 로코모티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마르첸코 선수, 작년까지 체스카에서 뛰었던 마르첸코, 그리고 바리스에서 뛰었던 오타마 이런 선수를 보강을 하면서 수비진에서 공격력을 지원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마르첸코, 오타마, 라피코프, 그 다음에 쌉첸코 뭐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선수가 득점 기여를 못했어요, 이번 경기에는. 네. 그러면서 마르첸코가 마이너스 2, 오타마가 마이너스 3 이런 부분까지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던 어떻게 로코모티프였고, 경기를 보여줘도 강점을 보여주면서 강점은 통하는데 조금 밀려서 졌다라는 거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전혀 통하지 않고 그냥 아예 먹히면서 지는 거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른데, 이번 경기는 로코모티프의 강점이 하나도 통하지 않으면서 패배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단순한 1패로 보기에 조금은 어려운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로코모티프로서는 그래서 더 아쉬운 패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수비에 이어서 체스카의 스웨덴 출신의 달베크, 캐나다 출신의 로빈슨, 이 외국인 선수들이 수비수들이 득점을 한 반면에 이제 로코모티프는 마르첸코나 오타마 이런 또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주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도 또 승패를 갈리는 요인이 됐군요. 이 경기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현재 서부 컨퍼런스 순위를 보면 체스카 모스크바가 승점 43점으로 선두인데 약간 독주의 느낌이 나고 있고요. 2위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8점 차 뒤져 있습니다. 그리고 3위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이 1위 체스카의 승점 7점이 뒤진 3위입니다. 참 그 말씀 주신 대로 로코모티프가 9연승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9연승을 하는 무서운 질주로 선두 체스카를 거의 다 따라잡았었는데 최근에 압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에 2번을 다 졌고 이번에 체스카에게도 졌고 이제 최상위권 팀들을 넘지 못하면서 그렇죠. 지금 3위에 머무르는 그런 좀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봐도 좋지 못한 게, 물론 아직 시즌이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절반 이상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홈아이스 결국 못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KHL은 아직까지 유관중이 대부분 유관중으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홈아이스가 의미가 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네. 그런데 지금 홈아이스 밀리고 들어간다라는 부분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고. 그 로코모티브 입장에서는 체스카를 넘지 못하면 어쨌든 서부 3인 거잖아요. 그렇죠. 2위는 못하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스카도 쉬운 상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스카가 순위는 쳐져 있지만 스카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스카는 거의 진짜 대부분 자원들이 빠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승점 많이 까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복귀했단 말이에요. 스카 요즘 괜찮아요. 예. 그러면서 언제든지 또 뭐 8연승 9연승 해도 이상하지 않은 팀입니다. 스카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디나모 모스크바 같은 팀들도 지금 카갈리츠키, 야시킨, 시파초프 이 묶는데 장난 아닙니다. 요 라인이 1라인이. 디나모 모스크바도 최근 5경기 연속 승점을 챙기면서 꾸준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살짝 삐끗했다가 미끄러지면은 또 디나모 모스크바, 스파르타크 이런 팀 추격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입장에서 빨리 좀 분위기를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거기에 저는 최근에 디나모 민스크가 최근 한 3경기를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예. 시즌 초반에 괜찮았던 그 폼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직은 이제 못 돌아온 자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네. 디나모 민스크도 힘을 찾았거든요. 지금 순위권은 4위, 5위, 6위 팀들이 다 가능성이 있는 팀이고 요케리트도 경기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9위가 요케리트 헬싱키인데 다른 팀들보다 6경기에서 7경기를 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위 로코모티프부터 9위 요케리트까지는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도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플레이오프권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아드미랄 안 나와서 약간 이제 디비전을 섞은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위권 싸움이 치열할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네. 이 정도로 치열해질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치열한 것 같고 어느 팀이 플레이오프를 가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각 디비전별 이제 각 컨퍼런스별로 하위 두 팀은 좀 힘들어 보이긴 한데 이제 그 말은 역으로는 그 위에 팀들은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예. 물론 뭐 10팀 중에 8팀 플레이오프 가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러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순위권 이 별로 이렇게 치열한 것도 그렇고요. 예. 되게 뭐 플레이오프 하위권 싸움 승점이 군이 치열해지는 이제 컨퍼런스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상위권 아예 그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뭔가 쭉 치고 나가는 한 팀이 이제 쭉 치고 나가고 이 팀은 별 걱정할 필요 없겠네. 사실 체스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상황이 좋긴 합니다만은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 시즌도 생각보다 많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 좀 KHL이 아닌가 싶네요. 네. 디비전 선두를 해서 컨퍼런스 1, 2위를 차지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컨퍼런스 4위 안에 들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시드를 받느냐의 문제. 그렇죠. 뭐 몇 가지가 좀 얽혀 있는데 그 8위 안에 들어서 플레이오프를 가냐 못 가냐의 문제. 그 군 네. 싸움이 다 치열한 것 네.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좀 재미있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HL 오늘은 각 컨퍼런스별 빅매치 2경기를 리뷰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봤고요. 또 한 주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KHL 소식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제 뭐 당분간 뭐 NHL이 별 말도 없고 원래는 NHL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들어가야 맞는 건데 네. 상황인지라 뭐 그렇게 NHL이 크게 뉴스가 나오는 것도 없고요. 네. 최근에는 계약도 계약 다 한 거 웬만하면 다 한 것 같고요. 일부 네. 이제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제외하면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KHL 내용으로 진짜 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좀 뭐 KHL 쪽으로 해외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NHL도 빨리 바쁘게 움직여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9회 잠시만 쉬었다가 국내 대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비하인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40회 유한철배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대회 국내 대회 지난 안양에서 두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박힘찬 PD와 함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국내 대회가 시작됐죠. 11월 15일부터 안양 빙상장에서 안양한라와 대명킬러 웰즈 하이원이 겨루는 제40회 유한철배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안양에서 두 경기 저희 온더스포츠가 또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지켜보신 박힘찬 PD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죠. 먼저 경기 서머리부터 해볼까요? 11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경기로 안양 빙상장에서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대회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 보면 1피리어드에 한라가 송영철, 이주영 선수의 골로 앞서갔고 하이원이 김병건 선수의 골로 빠르게 추격을 했는데요. 한라가 2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이영준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이후에 안진희, 이주형, 강윤석 선수의 골이 더해졌고 2피리어드에서만 4골로 하이원을 따돌렸습니다. 3피리어드에서도 한라가 조영권, 김영준 선수의 골이 추가됐고 최종 스코어 8대1 안양 한라의 대승으로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이후 슈팅 수는 44대 23 한라가 앞섰는데요. 1피리어드는 8대8로 같았는데 이후에 점점 벌어졌습니다. 안양 한라는 황현호 선수가 22세이브 1실점 승리했고요. 하이원은 서정현 선수가 나와서 36세이브 8실점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안양한라의 신인 선수들이 다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특히 이주영 선수가 실업부 데뷔전에서 결승골 포함해서 2골 돋보였고요. 역시 신인 강영재, 유범석, 송종훈 선수도 실업부 데뷔전에서 각각 도움 1개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신인 임수연 선수도 데뷔전을 치렀고요. 그래서 갓 입단한 한라의 신인 선수 5명이 모두 출장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강윤석 선수가 부상 후에 복귀해서 1골 2도움 3포인트에 또 좋은 승리 기여를 해줬네요. 한편 하이원은 김병건 선수가 1피리어드 추격골을 넣었고요. 실업부 데뷔 첫 골을 기록한 김병건 선수였습니다. 이날 양팀 부상 선수들이 있었는데 안양한라는 최진우 선수가 역시 이번에도 나오지 못했고 하이원은 역시 수비수 나성묵, 김동환 두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대회 개막전이었고요. 과연 하이원이 지난번처럼 안양한라를 상대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몇 가지 또 주목되는 포인트가 있었던 경기였는데 생각보다는 스코어 차가 좀 많이 났던 8대1의 스코어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 리뷰부터 해보죠. 지난 프리뷰 때 한라 루키들이 팀에 잘 녹아들어서 팀 밸런스를 해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잖아요. 안양한라의 신인 선수 5명이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네, 근데 뭐 1라인에 이주영 선수 배치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각 라인마다 기존에 있는 베테랑 선수들하고 짝을 이뤄서 조금은 뭐랄까 베테랑 선수들이 신인들 자리 잡는 데 도와주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고요. 예. 또 그 도움을 받아서 신인들도 스스로 찬스를 만들고 포인트를 생산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이주영 선수 2골이 인상적이었죠. 임팩트가 강했는데 그 골들을 도운 것도 다 강영재, 유범석, 퍼스터시가 기록이 돼 있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첫 게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대회 개막전이요. 네. 1대7로 패했었던 그 경기. 네, 뭐 1피리어드 8대8로 끝났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팀 간의 그런 주도권 싸움에서는 안양한라가 시종일관 잡고 끌고 가는 게 보였었고 스스로 뭔가 좀 깨어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좀 억눌려 있는 느낌이 많이 강했죠. 그래서 뭐 김병건 선수가 개인 능력을 많이 발휘를 해서 한 골을 만회했다고는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모습들이 더 남았었고 지난 대회 개막전에서는 뭐랄까 점점 피리어드가 거듭해 나감에 따라서 3피리어드에서는 그래도 뭔가 희망적인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조차도 좀 덜 보여진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있을 고양 경기에서는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대회 개막전 때는 이와 비슷했다면 바로 근데 직전 경기였던 고양 경기에서는 괜찮았잖아요, 하이원이. 근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경기랑 뭐가 좀 달랐을까요? 그 지난 프리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휴식기가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충분한 독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경기력이란 게 뭐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일주일에 2번이든 뭐 주기적으로 좀 게임들이 있고 해서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좀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뭐 중간에 연습 게임을 하든 뭐 대학팀들이랑 뭘 하고 하더라도 그게 유지가 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텐션이 떨어질 수 있는 거를 붙잡아 주는 것도 뭔가 고참 선수들 아니면 베테랑 선수들의 몫인데 하이원이 그런 선수들의 비중이 굉장히 적은 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뭔가 좀 또래들끼리 스스로 젊은 친구들이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이거를 경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감독 코치가 아무리 뭐라고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해도 선수들 스스로가 뭔가 변화가 없으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선수들이 의지가 없는 건 아닐 테고 방법을 모르는 것일 테니까 그거는 이제 경험에서 오는 게 가장 클 것이고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메꿔가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뭐 아무리 고향에서 뭐 좋은 게임이 나오고 안양한라전에서는 좋은 게임이 나왔지만 바로 다음날 대명전에서는 좋은 게임이 안 나왔잖아요. 예. 단순하게 안양갈라 4대2 스코어만 보고 좋은 게임을 했었으니까 이번 안양전에서 좋은 게임이 나와야지라고 생각을 이어가는 거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은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근데 하이원 사실 선수들이 지난번에 좀 그래도 좋은 게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를 한 건데. 네. 근데 그거만 보고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음. 그 다음 날 9대1로 지는 9대4로 지는 거는 잊어버리고 4대2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저희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관전 포인트였던 안양알라의 신인 선수들이 승리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그래도 한라의 신인 선수 5명과 하이원 선수들 간의 어떤 나이나 경력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한라의 신인 선수들이 그래도 하이원을 상대로는 좀 더 자신감 있게 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 말씀 주신 안양한라의 동료 선수들이 그 베테랑 선수들이 또 워낙 좋은 동료들이 잘 만들어주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날 경기에서는 좀 공략이 가능하고 통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봤고요. 안양한라가 이제 신인 선수 5명까지 다 들어왔고 비어있던 라인들이 속속 채워지면서 여기에 강윤석 선수까지 복귀가 됐고 이제는 거의 모든 라인이 더 탄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이번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하이원이 고향에서 2골차 패배. 그 당시에는 안현민 감독이 이야기했듯이 본인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고 체력적인 우세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좀 전략적인 운영을 하면서 앞선 경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내면서 안양한라를 좀 힘들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좀 수적이 동수가 됐고 앞선 경기에 그런 전략 활용이 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하이원으로서는 뭔가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뭐 새로운 라인 조합도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날 경기에서는 안양한라라는 강팀을 상대로 돌파구 찾기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봤고요. 저는 경기 보면서 나성목 선수가 이날 못 나왔는데 생각보다 수비수 나성목 선수의 공백이 좀 느껴졌습니다. 이미 김동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주축 수비수가 또 한 명 빠지면서 수비는 더 헐거워진 것을 느꼈고 그리고 나성목 선수가 수비수지만 10월 대회에서 2골 1도움 공격수 김도영 선수 다음으로 팀 내에서 포인트가 가장 많았었고요. 또 워낙 피지컬이 좋고 파워플레이에서도 뭐 스크린이라든지 요긴하게 활용되는 자원인데 이 선수가 빠지면서 수비와 공격 양쪽에서 하이원의 전력이 더 약화되는 좀 그런 좀 느낌을 받아서 다음 경기에서는 이 나성목이나 김동환 선수의 복귀가 좀 시급해 보였던 뭐 어쨌든 베스트 전력으로 해도 안양한라나 대명 킬러웨이즈 상대로는 좀 쉽지가 않은 그런 하이원의 상황에서는 부상 선수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던 이날 경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막전이 이렇게 끝났고요. 안양한라가 바로 다음 날 16일 월요일 역시 오후 2시 경기 안양빙상장에서 대명 킬러웨이즈를 상대했습니다. 경기 내용 보면 1피리어드 초반에 안양한라 김영준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2피리어드 중반 들어가서 대명 김혁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이 동점골이 되면서 1대1. 2피리어드 후반에 한라가 이현승 선수의 골로 다시 앞서갔고요. 하지만 3피리어드 후반에 대명의 이총현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2대2 다시 동점이 됩니다. 이 경기가 결국 연장 후에 슛아웃까지 갔는데 대명이 네 번째 슈터 이총현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승리가 유력해 보였는데 안양한라 마지막 5번째 슈터 신상훈 선수의 골로 기사회생이 됐고 6번째 슈터 대결에서 대명 이총현 선수는 실패. 한라 안진희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안양한라가 극적으로 슛아웃 승리를 챙겼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였고요.
이날 기록을 보면 유효 슈팅 수는 슛아웃 포함해서 46대 28 한라가 앞섰고요. 1피리어드에 15대 5로 좀 많이 차이가 났었고 2피리어드부터는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안양 한라는 황현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25세이브 2실점. 안양 한라의 이날 베스트 플레이어로 선정됐고 대명은 이현승 선수가 나와서 42세이브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대명은 10월 대회 마지막 경기 하이원전에서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를 받았던 안정현, 김영겸 선수가 출장 정지 징계로 나오지 못했고요. 안양 한라는 김민철 선수와 임수현 선수 13번째 포워드, 7번째 디펜스 라인업에 있었지만 출장하지 않으면서 결장했습니다. 대명은 이날도 경기 도중에 1피리어드에 게임 미스컨덕트를 받았던 최시영 선수가 있었는데 이날 이 페널티로 다음 경기 결장이 예정됐고요. 그리고 2피리어드 초반에 대명의 김우영 선수가 상대의 슈팅 과정에서 퍽에 맞았는데 부상으로 경기에서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대 함몰 골절이라고 하는데 좀 큰 부상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안양 한라의 슛아웃 승리, 안양 한라가 승점 2점, 대명 킬러벨즈가 승점 1점을 기록했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참 주목했고 남다른 결과를 기대했었던 경기였는데 색다른 결과가 나올 뻔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안양 한라가 또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박균열 PD님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저만 그렇게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스코어만 보면은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경기였지 않았을까라고들 생각하실 법도 하고 네. 하이라이트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법도 한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상은 굉장히 너무 잔실수도 많고 양팀 다 1피리어드 20분은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저는. 쓸데없는 페널티 네. 너무 많았었고요. 예. 그렇게 쓸데없는 페널티에 감정이 오를 법도 한데 서로 그냥 실실 웃으면서 사이좋게 넘어가는 것도 이게 과연 실업부 대회가 맞나 싶기도 하고 연습게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네. 네. 뭐랄까 긴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기의 그런 감상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기를 과연 팬들한테 보여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괜히 했었고요. 중계를 하면서. 예. 게임 미스 컨덕트 불필요한데 체킹 들어가서 괜히 하나 먹어서 출장 정지까지 먹었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림들이었고요. 네. 대명이 주축 선수 특히 주축 수비수가 2명이 빠지면서 굉장히 힘든 경기를 했죠. 예. 이 피리어드 초반에 김명 선수 부상까지 겹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승 골리가 수치로만 보면 95.5% 정도 되더라고요. 세이브 퍼센트가. 42세이브 2실점.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황현우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골리 싸움이 본의 아니게 골리 싸움이 돼버렸는데 슛아웃까지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내용들은 그렇게 빛나지는 않았던 경기였었고 한라는 기존 선수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디펜스 선수들 루키 선수들도 크게 튀지 않았다라는 거는 활약도 없었다라는 건데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민폐는 안 끼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대명은 그래도 좀 들쭉날쭉했지만 안정감 있는 골텐딩을 바탕으로 해서 대명 특유의 그런 수비력이 돋보였던 경기이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인규 선수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네. 수비는 물론이거니와 마지막에 3피리어드 때 2대2 동점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퍽다툼에서 박승 선수가 빼낸 거를 이 오인규 선수가 치고 돌파를 하는 과정이 저렇게 돌파하는 그 깜이 있어야 루키지. 루키로 하면 저런 정도 깡은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게 또 이청용 선수가 마무리까지 이어지면서 좋은 그림이 하나 나왔던 게 임팩트가 강렬하게 남아 있었고요. 연장에 들어서서는 굉장히 스피드도 있고 이 사람들이 60분 동안 체력을 아껴놨던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5분 동안에 정말 많은 슈팅이 오고 가면서 찬스들이 오고 가면서 재밌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안양 한라 이영준 선수가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안타까웠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2번 나왔었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60분 내내 그렇게 게임을 했으면 얼마나 팬들이 열광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렇게 긴장감 넘치는 연장 5분은 정말 간만에 느낄 수 있었던 아이스하키 경기 모습이었었고요. 네. 슛아웃도 마찬가지로 재밌는 극적인 그림들이 뒤집기. 나왔었죠. 네. 예, 막판에 이현승 골리의 그 패드 그 스케이트 토어 부분이 꺾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렇게 펴져 있으면은 맞고 그냥 앞으로 나갈 텐데 토 부분에 맞으면은 이제 맞고 자기 몸 쪽으로 튀기 마련인데 그게 이제 파이브홀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덮는 과정에서 글러브가 턱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랑이 사이로 뒤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예,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불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또 안진희 선수가 또 그만큼 또 좋은 슈팅을 날리기도 했었고 예, 그 한순간이 승부를 갈고 승점을 나눠 갖게 만드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게 됐네요. 네. 좀 그래도 좀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했던 부분이 좀 드러났었던 양 팀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슛아웃 승부까지 갔으니까 누가 이길지 정말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피리어드 진짜 페널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네. 이 피리어드 초반 한 첫 21분 동안에 대명이 페널티 8개를 했더라고요. 이제 게임 미스컨덕트까지 다 포함해서. 네. 계속 할라가 초반에는 파워플레이를 잡는데 결국은 이제 한 골밖에 못 넣고 대명이 버텼죠. 5대 3까지 있었는데도 네. 잘 버텼죠. 그 버틴 게 이후에 이제 할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할라는 초반에 많이 못 넣은 게 이후에 경기가 근데 뭐 좀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대명도 5대 3 파워플레이부터 해가지고 여러 찬스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네.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좀 변수가 하나 생겼는데 대명도 사실 파워플레이 골로 동점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동점 직후에도 계속 파워플레이가 이어졌고 파워플레이 기회가 이 피리어드 후반에도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사실 저는 대명이 이기려면 역전골을 넣고 흐름을 잡았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거기서 역전골을 못 넣다 보니까 이 피리어드 끝나기 전에 안양할라 이현승 선수의 골이 터졌고 이 흐름 싸움에서 결국은 안양할라가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대명이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 근데 PK 때 그런 안양할라의 압박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대명 킬러웰즈가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뭔가 셋업을 하고 예, 박스를 만들어서 공격을 펼쳤던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슈팅도 거의 안 나왔고. 그게 많이 아쉬운 거죠. 대명이 득점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예, 그만큼 또 할라의 파워플레이에서 맞아 전방 그러면 압박이 좋았다라고 대충 커버를 쳐주는 페널티 그런 킬링이 기억들. 워낙 좋은 네, 안양할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흐름 거기를 한번 좀 주목했었고 대명이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슛아웃이었죠. 사실 이총현 선수가 이날 주인공이 될 뻔했습니다. 3피리어드 동점골 넣고 슛아웃 결승골까지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마지막에 신상훈 선수가 균형을 맞췄고 결국은 안진희 선수의 슛아웃 결승골로 패배 직전에서 안양할라가 극적으로 좀 살아난 결과가 됐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서 결국은 신상훈 안진희 이래서 저는 스타 플레이어구나. 이래서 선수 개인 능력이 또 중요한 거고 이런 그 선수의 개인 능력이 승부처에서는 또 빛을 발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해줘야 될 선수들이 해주면서 안양할라가 극적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대명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봤고요. 안양할라가 왜 강팀인가를 또 한 번 절실히 보여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듯이 안양할라가 이 피리어드 끝날 때까지 2골차 이상의 리드를 잡지 못하면 대명에게 승산의 기회가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안양할라가 연승 중단의 최대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팀의 기질을 보여주면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대명이 이번 대회에서 안양할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평하고 싶고요. 물론 대명 킬러웰즈가 목동에서의 맞대결에서 안양할라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대회 우승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 개인적인 현실적인 예상으로는 안양할라가 이번 안양 경기 때보다는 목동 경기 때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준비를 더 잘해서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대명이 좀 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대명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벼르고 나와야죠. 뭐 지난번 10월 대회 때도 뭐 더 큰 도전을 준비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 도전이 이번에 안양에서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그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만 대명에게는 좀 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안양알라는 정말 이번 승리로 승점 3점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겼기 때문에 대회 우승으로 가는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 대회 우승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졌다고 저는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양 팀에서 좀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보면 대명킬러 LG가 이날 박계훈 선수가 아니라 이현승 선수가 선발로 나왔거든요. 근데 좋은 활약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현승 선수의 골리의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을 해주시겠어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잘했어요. 네. 44개 중에 42개 막았으면 잘한 거죠. 예. 뭐 슛아웃에서 먹은 거야. 뭐 그거는 복불복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예. 뭐 단독 찬스들이 많았잖아요. 뭐 연장 때 이영주 선수가 가장 기억이 남긴 하는데 예, 뭐 그걸 포함해서 단독 찬스들을 막아내는 것부터 해서 뭐 골문 앞에서 혼전 상황들도 침착하게 대응을 했던 딱 한 번 놓쳤죠. 김영준 선수 골 때. 아,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예. 지난 대회 때 좀 많이 긴장도 했고 오랜만에 게임 하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스스로 멘탈 관리도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바로 직전 한라전에서 대량 실점을 했던 박계훈이 아니라 이현승을 택한 이 대명의 골리 선택이 이번에는 좀 적중을 했고요. 예, 골리 선택은 제가 알기로는 신소영 코치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또 신소영 코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이렇게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됐죠. 그렇네요. 저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다가올 고양 하이원전은 박계훈 그리고 목동 한라전은 다시 이현승 선수가 출장할 가능성도 좀 보이는데 뭐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현승 선수의 활약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대명 킬러 웰즈의 신인 공격수 정일중 선수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경기가 거듭될수록 뭔가 존재감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뭐 페널티 킬링에서도 계속해서 좀 큰 역할을 했었고 김영겸이나 안정현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좀 더 두드러진 정일중 선수의 모습을 봤고요. 지난번 하이원전에서 그 실업부 데뷔골 넣은 후에 좀 더 자신감이 붙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좋은 찬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좋은 장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어이없게 날려먹은. 예, 그게 가사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머릿속에 남아가지고요. 네. 전상이. 예, 개인적으로는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 더 잘해야 된다. 네, 광운대 출신으로서 예, 좀 박하게 되네요. 애정 어린 그렇습니다. 네, 그런 평가를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대명 킬러 웨일즈의 이재희 선수가 대명의 팀 사정상 현재 센터로 자리를 바꾸면서 이재희 선수의 득점력을 포기하게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데 개인적으로는요. 이재희 선수가 다시 윙어로 뛰면서 지난 시즌처럼 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본인의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 어떨까 하는 좀 바람이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주포는 이총현 선수인데 좀 외롭습니다. 이총현 선수가 이 외로운 주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보조 득점원이 필요한데 저는 정일중 선수의 최근 한 2경기 연달아 봤을 때 보조 득점원으로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좀 경기 모습을 봤고요. 분발해야 될 공격수들은 많죠. 대명에서는 아직까지 포인트를 신고하지 못한 선수들이 너무 많은 많이 선수들 가운데 있다 저는 보니까. 정일중 선수가 눈에 띄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안양 한라는 뭐 점점 신구조화라고 해야 되나요?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고 안양 한라의 신인 선수 5명이 이번 2경기 데뷔전을 치렀는데 뭐 이 정도면 기존 선수들과 선배 선수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팀 득점에도 기여하고 뭐 큰 실수 없이 잘 치렀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성공적인 실험무대 데뷔전이었다고 봤고 하이원이 물론 성장하고 대명 킬러 웨일즈도 추격을 하겠지만 안양 한라도 점점 더 강해질 거다. 부상 중인 수비수 또 최진우 선수도 복귀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안양 한라도 이제 점점 좀 더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번 2경기로 저는 봤습니다. 안양 한라가 승점 5점을 챙기면서 홈 2경기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 이제 장소 고향으로 이동해서 이 대회는 이어집니다. 11월 22일 일요일에 오후 2시 경기로 고향 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 먼저 하이원 대 대명 킬러 웨일즈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10월 대회 때 9대1, 9대4 대명 킬러 웨일즈가 2경기 다
많은 골을 넣으면서 2승을 챙겼고요. 일단 하이원 대 대명 킬러 웨일즈의 고향 첫 번째 경기인데 이 경기 뭘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대명 킬러 웨일즈는 앞서 말씀해주신 그 두 선수의 출장 정지와 더불어 김우영 선수가 부상 이탈한 부분이 좀 많이 커 보이고요. 디펜스 자원이 좀 부족하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더군다나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이탈해 있다 보니까 그런 수비 부담 어떻게 메꿔 나갈지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하이원 선수도 뭐 나성무 선수 포함해서 부상 선수들 어떻게 복귀를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고 이 두 팀은 글쎄요 뭐 스스로들 실책을 많이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실책들을 얼마나 스스로 줄여 나가는가에 싸움이 되지 않을까. 덜 못하는 팀이 이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두 경기에 되게 점수가 많이 났잖아요. 네. 특히 대명 킬러 웨일즈.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이원이 좀 뭐랄까 한번 실점을 했을 때 와르르 순식간에 잠깐이지만 무너지면서 연속 실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 3피리어드에 몰아서 나온다거나 2피리어드 한순간에 몰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 피리어드마다 그게 반복돼서 나오다 보니까 저도 골 분포도나 이런 거를 보니까 좀 그런 편차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1, 2, 3피리어드 골고루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는 먹고 2피리어드 이후에 특히 더 먹고 네. 그런 결과가 근데 나오고 뭐 있죠. 그 차이가 네. 크지는 않아서 매 피리어드 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임팩트가 큰 공격, 한번 임팩트가 큰 골이 나왔을 때 그런 흔들리는 멘탈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가가 좀 더 하이원한테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도 충분히 힘든 벤치 상황이긴 하지만 감독 코치들이 더 고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또 선수들이 좀 더 의지를 좀 더 경기 내에서 좀 더 표출해 줬으면 그 충분한 의지가 머릿속에 있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경기장에서 안 나올다 뿐이지 그것만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이원으로서는 다음 달에 또 바로 안양알라를 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 백투 게임인데 그래서 저는 뭐 하이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번 시즌 첫 승을 위해서는 그래도 첫 번째 경기인 대명 킬러 웨일즈 전에 좀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나 보고요. 대명으로서는 이제 안양알라를 견제해야 되고 대회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목동에서 안양알라에게 서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경기 승점 3점 무조건 챙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저는 이번에 그 과연 하이원이 대명 킬러 웨일즈의 이총현 전정우 선수 라인의 득점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나올 수 있냐. 지난 10월 두 경기 때 이 두 선수가 어마어마한 포인트를 다 쌓았습니다. 이총현 선수 하이원전에서만 6골 1도움으로 포인트상 받았고요. 그 이총현 선수의 골에 다 전정우 선수가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특히나 이총현 선수의 6골 중에 파워플레이 골이 4골이었는데 양팀 뭐 하이원도 마찬가지지만 파워플레이 골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에서도 양팀의 파워플레이 그리고 대명의 이총현 전정우 라인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좀 궁금해지고요. 부상 선수들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는 하이원이 전력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이 부상 선수들의 복귀가 더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양에서의 두 경기 이후에 추가적인 부상자들이 양 팀에 있는지도 좀 봐야 되겠고 하이원의 김동환, 나성복 선수 복귀가 좀 절실하다라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팀의 골리가 누가 나올 거냐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저는 이제 하이원이 이한백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출장 기회가 올 때가 됐는데 싶거든요. 최근 3경기 연속으로 서정현 선수가 나왔고 특히나 최근 2경기에서는 9실점, 8실점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한백 선수가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기회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인업을 좀 보겠고요. 대명은 10월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하이원을 상대로 이현승 선수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난 한라전 쉬었던 박계훈 선수가 나올 것인지 이거를 한번 또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창민 선수 보고 싶습니다. 저도 물론 골고루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요. 뭐 이번 고양 하이원전에서는 박계훈 선수가 나오고 11월 29일 목동 안양한라전에서는 이현승 선수가 나왔다가 만약에 11월 29일 목동 안양한라전에서 대명이 패하고 우승이 좌절될 경우에
그런 그림이 나오면 11월 30일 마지막 목동에서 하이원과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창민 선수의 전역 후 복귀전 출장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판이 좀 깔리지 않겠는가. 뭐 물론 이번 하이원전에서 이창민 선수 바로 보면 더 빨리 봐서 반갑겠습니다만 뭐 지금으로서는 그런 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동에서의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알라의 대결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양팀 꼴리 누가 나올지 또 주목을 해봅니다. 하이원이 백투백 게임인데요. 11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경기에 역시 고향에서 하이원 대 안양한라의 경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지난 10월 때 7대1, 4대2 안양한라가 2번 이겼고 지난 15일 일요일 경기에서 8대1 안양에서 안양한라가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하이원의 홈 경기로 이번 대회 두 번째 대결을 펼치는 두 팀입니다. 이 경기에 또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까요? 예, 뭐 백투백이라고 해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이 좀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명에 올인해야 돼. 그 말인즉슨 안양하려는 그냥 버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네. 네, 일단 상황이 첫 경기가 좀 더 유리하니까. 네. 뭐 제가 뭐 지난해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안양할라를 저지할 수 있는 거는 뭐 대명보다는 하이원이 먼저 빠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힘자 PD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 그 임팩트 4대2 임팩트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예, 부디 이번 고향에서 홈에서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왔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고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본인들의 자신감 그리고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자신감을 끌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는 하이원이니까 예, 그 모습이 대명 킬러 웨일즈 경기를 통해서 한번 세게 나오고 그게 안양한라전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대명전이 뭐 그 지난 대회처럼 막 9대1, 9대4 뭐 이런 스코어로 대량 실점하는 그런 경기만 아니라면은 안양한라에서는 전에서도 충분히 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양한라는 예, 뭐 지난주 경기처럼 좀 더 신인들한테 기회를 좀 더 주고 예, 뭔가 자리를 잡고 녹아드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뭐 대명전에서는 뭐 김민철 선수나 임수현 선수가 아이스타임을 못 가진 것처럼 네. 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네, 좀 더 기회를 골고루 주면서 선수들이 적응해 나가고 뭐 하이원이나 대명 루키 선수들만큼이나 안양할라 루키 선수들도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아이스타임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난 안양에서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 하이원이 전날 대명과 어떤 경기를 하느냐,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가 이 경기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이 백투백 게임으로 인한 체력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는 내용과 결과를 대명전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저는 이 11월 15일 안양 경기 때만큼의 큰 스코어가 나오는 것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안양한라가 더 많은 득점을 할 수도 있고 점수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이원이 대명과의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안양한라전을 임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많은 골을 내주고 패했던 하이원이 이번에 안양한라 또 강팀을 상대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지난 경기에서 못 찾았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코칭 스텝도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네, 하지만 부디 좀 찾아서 지난 경기보다 또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이원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뭐 전략도 아니고 전술도 아니고 뭐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나 피지컬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선수들한테는 멘탈. 예, 멘탈이 없으면은 뭐 인터넷 유명한 뭐 매체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예, 멘탈이 없으면 피지컬이 아무리 세다 해도 그건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던 것처럼 네. 예, 멘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원 선수들의 멘탈 관리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양한라 선수들은 지금 하이원전의 첫 번째 경기에서 이미 많은 득점을 했고 많은 포인트를 올렸는데
뭐 이번에도 안양알라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한다면 그만큼 개인 기록이 또 쌓이는 거니까 저는 뭐 각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또 대회 포인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지난 신경 대회- 쓰지 않던데요. 본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네, 네. 그렇죠.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또 저희 중계진 입장에서는 저희만 신경 쓰는 걸로. 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또 누가 또 많은 포인트를 챙길지 실제 10월 대회 때 뭐 이총현 선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 보려고 합니다. 고향에서의 두 경기도 온더스포츠가 생중계를 하는데요. 유튜브 온더스포츠와 네이버 스포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또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런데 이번에는 직관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19일 목요일부로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그와 발맞춰서 이번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에서의 22일, 23일 두 경기는 무관중 경기가 결정됐습니다. 네. 뭐 그 다음 주에 있을 목동 경기도 지금 오늘 오면서 뉴스 보니까 서울도 내일 자정 0시를 기준으로 해서 1.5단계 격상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네. 목동 경기도 무관중 경기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예. 목동은 아직 미정이긴 한데 네. 아직 현재 공지는 안 분위기가 났지만 매우 안 공지는 좋네요. 일단 고향에서의 두 게임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라고 공지가 났고요. 예, 그만큼 또 중계 잘 준비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그 안양 시청자 수를 어떻습니까? 뭐 뭐 지난 한라 대명전이 그래도 많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뭐 나중에 뭐 이제 저희가 뭐 다시 보기도 올리고 하이라이트도 올리고 뭐 클립들이 네.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모아놓고 보면은 다 비슷한 그렇더라고요. 예, 좀 끝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가 나와서 많은 시청자 수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한번 가져보고요. 마스크를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고향에서는 못 나눠드리겠네요. 그러게요. 안양에서는 그래도 월요일 날 이제 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몇 번 네. 하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고향에서는 목동에서 만약에 유관중 경기가 치러진다라고 하면은 목동에서 나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저희가 연말 뭐 연초 이벤트를 마련을 해서 나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마스크 아직 남아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께 한 40장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요. 네, 그 저희 멤버들 아직 못 나눠드린 분들 거 못 빼고 하면 한 30장 정도 여유가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나눠드려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기 전에. 요번에 한 10장 나눠드렸어요. 네. 네. 자, 뭐 부디 뭐 이벤트든지 뭐 경기장에서든지 기회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군요. 유한철배 일반부 대회 계속됩니다. 뭐 고양, 목동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온더스포츠도 그에 또 발맞춰서 중계 방송과 여러 가지 컨텐츠로 계속 리뷰도 하고 프리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9회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비하인드 더 넷 있고요.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있습니다. 구독자가 7,000명 곳에 올라섰군요. 오늘 새벽에 네,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7,000명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2월 달에 6,000명이었거든요. 네, 9개월 만에 7,000명 곳이 올랐습니다. 사실 뭐가 이슈는 크게 없었는데 시즌도 지금 뭐 못하고 있고 아시아리그도 못하고 있고 요즘 그쵸. 상황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올라오는 그 그래프가 네, 살짝 유이긴 했어요. 올해는 네. 지금 뭐 코로나19로 기존의 하키 팬분들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게임도 많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1,000명 넘게 이렇게 구독자가 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주신 거겠죠. 저희가 홍보한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구독자 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7,000명을 돌파한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열려 있고요. 영상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열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250회는 고양 두 경기가 끝난 후에 녹음 날짜를 잡아보겠고요. 역시나 KHL과 유한철 배대의 소식을 중심으로 꾸며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김전 PD와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250회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